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김승우 회장님이 말한 비즈니스로 본 커피 시장,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유튜브에서 보고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눌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김승우 회장님은 스노우폭스 회장님이시고, 엄청난 사업적으로 부를 이루시고, 그리고 인사이트도 있으시고, 또 탁월한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그분이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 솔직한 심정은, 커피 시장에 대해서 비즈니스로 접근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80%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한 나머지 20% 정도는 좀 저랑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리고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보긴 하는데 좀 애정이 담긴 시선은 아니구나, 그런 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가격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커피 시장을 외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그 집단 지성이라 그래야 되나? 또 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우리가 외부를 잘 못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외부 인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진단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불 50센트 드립 커피가 1불 50센트인데 우리는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한다.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하는 게 4,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격차는 분명히 조정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분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가 시장 1,500원, 2,000원으로 이제 가격이 조정된 상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아메리카노가 한 2,000원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통찰력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가격이 조정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미국도 지금 1불 50센트는 아니죠. 이게 언제 찍은 영상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미국이랑 우리랑 그렇게 가격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할리 데이비슨이 1억 정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그 격차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어떤 내부적인 산업 구조가 있을 것이고, 우리 자영업 그 현실 속에서 1,500원, 2,000원으로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커피 시장을 진출했을 때 스타벅스가 제시한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따라서 맞춰갔던 금액이 있어. 그렇게 따져보면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낸 그 가격 정책을 우리가 따라해서 그렇게 가격이 맞춰진 측면이 있고, 물론 공급 과잉은 인정을 합니다. 공급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눠먹기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올릴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가게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1,500원, 2,000원을 가지고서는 월세 인건비를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격이 형성된 것이지, 이거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커피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실정에, 로컬 환경에 맞게끔 가격이 형성된 것이지, 우리가 그 가격을 일부러 높게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떤 가이드라인에 제시해서 그렇게 따랐을 뿐이다. 예전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서 1990년대에 해도 그때도 1,500원이었어요. 그때 1990년대 초반 자댕을 위시한 그런 경우에도 1,500원, 2,000원이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10년, 10년이 아니죠. 20년, 오래된 일이라. 예, 20년 전의 일인데도 지금 그 커피 가격은 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그냥 단순한 음료로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리가 주는, 공간이 주는 그 안락함, 그리고 그 공간이 주는 그
그 비용까지도 다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가격은 조정됐다. 이게 씁쓸한 그 현실인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어떤 구조적으로 이게 뭐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생된 결과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는 약간 철저하게 좀 약간 좀 드라이하게 쳐다보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맛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너무 공감이 가요.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커피는 단맛, 쓴맛, 신맛, 방금 볶은 맛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일반 커피를 좋아하는 일반인들은 그런 신맛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맛에 대한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 공감해 가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리고 그 단맛은 이제 동서가 잡았죠. 단맛 모카 골드. 그리고 이제 모카 골드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단맛 하면 모카 골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쓴맛은 스타벅스가 잡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 대량화하고 그거를 맛의 균일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약간 커피를 강배전해야 되는 측면이 있긴 해요. 그런 측면도 있고, 덧붙이자면 일단은 그 베리에이션 음료를 하기 위해서는 좀 강한 좀 쓴맛이 있어야지, 모카 음료를 만든다든지 베리에이션 음료를 만들 때 좀 그 맛을, 커피 맛을 잃지 않고 좀 힘있게 뚫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맛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어, 그리고 여러, 근데 이런 측면도 사실은 정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고객들한테 쏟아내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만족과 그런 우월감 또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품종을 적는다든지, 근데 품종도 사실은 한 로또에서도 여러 가지 품종이 나오니까 또 사실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품종을 적는다는 건 또, 그리고 또 농장을 적는다는 등, 또 이렇게 맛에 대한 컵노트를 구체적으로 많이 적는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피로감을 주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피로감을 주고 too much information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분을 탁 꼬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신맛이라는 게 그 강릉 쪽에 가는 그 강릉 쪽에 많이 이제 커피숍들이 위치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약간의 조롱 섞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알지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커피가 원래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쓴맛이라든지 그런 커피 맛, 정형화된 커피 맛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이런 구체적인 신맛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보틀 얘기를 하셨는데, 블루보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방금 볶음 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블루보틀을 방금 볶음 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블루보틀은 방금 볶음 맛으로 차별화 전략을 택한 게 아니고, 이게 커피 역사를 간략하게 이제 소개시켜 주자면, 처음에는 뭐 그런 일반적인 브루잉해서 배치블루 해서 이제 내려 먹는 아메리카노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를 위시해서 이제 인스턴트 커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인스턴트가 굉장히 발달하고 외국에는 인스턴트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그걸 1세대라 그래요. 제1의 물결,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의 물결이 이제 스타벅스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커피에 대한 어떤 기민한 연구라든지, 또 품종에 대한 연구, 또 맛에 대한 노트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이태리에 가서 영감을 받아서 하월 슐츠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미국화한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제2의 물결이라고 하고,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인텔리전시아라든지 뭐 스톰타운, 뭐 카운트컬처 뭐 이런 회사들이 먼저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에스프레소인데 약간 그 오렌지 뉘앙스의 그 약간 신맛이 튀는 신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커피들이 그렇게 존중받거나 어떤 택함을 받아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지만 그건 일부 부분 영역이고, 우리가 여기에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는 나머지 이 그런 스페셜티 커피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대중을 살짝 외면한 그런 실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그런 일종의 흐름에서 나오는 게 이제 블루보틀인데, 블루보틀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일본의 블루보틀에서 마셨을 때의 그 느낌점은 일본식 핸드드립을 하우드 슈츠가 에스프레소를 사용을 해서 가지고 와서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듯이, 블루보틀도 그 일본식 드립 방법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 가서 커피 블루보틀을 가서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매뉴얼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들리는 몇 그램을 써야 되고, 뭐 분쇄도를 몇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는 프랜차이즈 하기는 힘든 구조적인 결함이 있구나, 구조적으로 좀 힘들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루보틀은 표면적으로만 일본식 핸드 드립을 가지고 왔고, 그런 드리퍼에서 이제 포어버, 그러니까 핸드 드립을 시작을 했지만 성과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균일성이 떨어지고, 여전히 그러한 커피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선호도가, 기호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쁜 로고랑 컵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블루보틀은 네슬레에 인수됐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슬레가 블루보틀을 인수해가지고 죽여버린 거 아닌가. 왜 IBM 같은 데서 종에서 인수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루보틀은 사실은 이제 이분이 이해하기에는 방금 볶음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볶음 맛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방금 볶음 맛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로스터리 샵이지, 블루보틀은 방금 볶음 맛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신선하게 이제 된 것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 회장님은 이렇게 성공할 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다른 의미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분은, 블루보틀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패했고, 그 틈바구니를 일반 커피숍들이 메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그 나아가야 할 방향에 신선하게 볶은 커피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약간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더 발달하자고 하면, 물론 우리가 커피 시장을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고 또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스페셜티에 몰입이 돼서 대중이랑 살짝 거리감을 두고 투머치 인포메이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약간 조롱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 피로감을 주고 약간 우월의식을 가지고 커피를 대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라는 거는 단편적인 거에서 복잡한 쪽으로 발전하게 돼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커피가 이런 시장으로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하향 평준화를 시키거나 대중이 원한다는 커피로 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야겠죠. 스페셜티 커피를 추구하고 더 실력 있게 자기를 완성시키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어, 메뉴 개발, 시그니처 메뉴,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커피 오마카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 오마카세라는 게 단순히 그 품종과 농장과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의 커피 오마카세의 등장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 문화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고도로 성장하고 이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시장이 작죠. 작으니까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근데 내부에서 들여다보면 더 포텐셜하고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로마인들이 그리스 문화를 맛보고 그리스 문화에 심취했듯이 분명히 고도로 발전하는 이 커피 시장, 우리가 얼마나 기계, 에스프레소 머신, 뭐 글라인더 아니면 드립 기구, 하다못해 어, 페이퍼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진지합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고급 문화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신에 한 가지 꼭 여러분들과 나랑 다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스타벅스가 드라이브 스루에 있는 그 커피숍들을 정리를 하고 매장 중심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수익성이 악화되겠지만 그 사람의 또 본질을, 커피가 주는 거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공간이 주는 음료, 서비스의 영역,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살려서 저가 시장과 일반 큰 프랜차이즈 시장을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그 공간으로서의 커피, 그리고 서비스로의 커피, 그리고 수준 높은 커피를 고객들에게 맞춤식으로 해서 잘 전달하는 것, 그게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